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단순한 전략적 제휴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결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해외 군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의 고고도 낙하산 시스템과 첨단 공수 장비, 장갑차와 차량까지 제공하며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공수부대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퍼레이드나 외교적 제스처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능력을 이전하는 심각한 단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북중 러 3강 연대가 말뿐인 연대가 아니라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공동체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입니다. 아시아의 전략 균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냉전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불안정한 리더십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령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제사회에 혼선을 주었고 미국 내부 언론은 그의 발언이 산만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신적 역량까지 문제 삼으며 미국이 과연 세계의 질서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곧바로 동맹국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중 러가 공세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동안 미국의 공백은 국제 질서의 틈새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외교적 긴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초부터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2600만 인구가 언제든 북한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전면전 발발 시 수백만 명의 희생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함께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결단과 역량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돌입, 차세대 현무 미사일의 개발,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 엔진 프로젝트까지 모두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북중 러가 뭉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자주국방 국가로 도약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선보인 현무5는 그 자체로 세계 최강급 재래식 전략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이 약 20m, 직경 1.56m, 발사 중량 36톤에 달하는 이 초대형 미사일은 단 한 번에 점화로 75톤에 이르는 추력을 뿜어내며 기존 전술탄도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m, 중량 4톤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무5는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괴물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전략무기인 미니트맨 3마 맞먹는 크기와 중량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이미 전략무기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발사 플랫폼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되었으며 후륜 조향 장치와 대각선 개걸음 기동이 가능해 좁은 곡선 도로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와 방탄 캐빈, 화생방 방어 체계까지 갖춘 덕분에 적의 공격에도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나 중국의 이동식 발사 체계가 거대한 차체 제어 문제로 사고가 빈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설계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동력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정밀한 해법을 제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5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6는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확장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다탄두 탑재 가능성과 극초음속 활공체 적용 여부까지 제기되며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6가 단순히 파괴력만 강화된 무기가 아니라 한국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어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차세대 현무7은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3에서 5톤급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전략무기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직접 추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매체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무기에 대해 비판적이던 중국 언론조차 현무 발사 차량의 기술력에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는 현무 미사일 발사 차량의 설계를 도로 위 20m 초장축 차량에 빗대며 좁은 커브길이나 험로에서 제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전륜 후륜 동시 조향과 대각선 기동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제시해 이러한 난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이동식 발사 체계가 잦은 사고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서는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 기술을 넘어 한국이 세계 전략무기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내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무 발사체는 동체 길이만 16m에 달하고 앞부분의 장비실과 조종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20m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구축 구조가 적용됐는데 이는 중국 둥펑 41 발사 차량의 8축보다도 더 복잡한 설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난제를 극복하고도 남을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 전륜 후륜 동시 조향과 대각선 기동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해법을 구현해 좁은 커브길과 험준한 산악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기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조차 북한은 물론 자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곧바로 일본 언론에도 파급됐습니다. 일부 일본 매체들은 현무단 한 발로 중국 산샤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그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이 붕괴될 경우 중국 경제와 사회 기반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현무의 전략적 잠재력을 그대로 반영한 분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무5의 공개는 한국이 가진 억제력의 무게감을 전 세계가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내부에서조차 그 파급 효과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가 실전적 위협으로 인식되자 주변 언론의 반응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현무단 한 발로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해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무5의 초중량 관통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지역 안보 환경을 자극하는 쟁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국내 공개 자료와 국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텔과 캐니스터의 실물 공개는 이미 현무5의 존재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그에 따른 군 민간 차원의 기술 분석과 전략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한 현무5는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전략적 변곡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이 16m가 넘는 동체에 장비실과 조종석을 더하면 전체 길이가 20m에 육박하고 발사 중량은 약 36톤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75톤가량에 이른다는 점은 이 체계가 기존 전술탄도 미사일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초중량 관통탄도 운용 가능성, 최대 8톤급으로 평가되는 탄두 능력은 표준적인 재래식 탄두의 수배에 이르는 위력을 뜻하며 지하 갱도와 고강도 벙커를 겨냥한 관통 타격 능력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재원과 능력은 전술 전략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이 비핵 상태에서도 실효적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현무5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발사 플랫폼의 설계 완성도입니다. 국내에서 순수 설계 생산한 이동식 텔은 구축 지지 구조와 전후륜 동시 조향을 적용해 길어진 차체 회전 반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18개 거대한 타이어를 45도 각도로 꺾어 대각선 이동을 수행하는 개걸음 주행으로 좁은 곡선로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신속한 위치 변경이 가능하며 럼플렛 타이어와 방탄 캐빈, 화생방 차단 시스템까지 더해져 생존성과 지속 운용 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과거 타국 사례에서 목격된 전복과 사고의 위험을 설계 단계부터 제거한 점은 단순한 기계적 개선을 넘어 작전 지속성 측면에서의 근본적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 부품 조립 전 과정을 국산화해냈다는 사실로 외부 의존 없이 플랫폼을 유지 개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립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이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무6는 현무5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정밀성, 생존성, 유연성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밀도 관통체와 성구멍형 전구탄의 조합, 가변, 신관 로직을 통한 목표별 관통 심도 제어, 고체 연료 엔진 효율 개선과 경량화로 사거리 확장과 유도, 정확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설계가 유력합니다. 종말 단계에서는 MARV 유도 기동 기술과 접히탐 재돌입 프로파일, 요격 회피용 기동을 통해 CP를 대폭 줄이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관통 정밀 생존성에 방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선택형 다탄두나 분리자탄, 심지어 극초음속 활공체 연동 시험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MIRV나 HGV 계열은 정책적 기술적 난도가 높아 단계적 접근이 예상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은 차세대 현무7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무기를 사실상 전략급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급이라는 말은 핵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주를 의미합니다. 분석자들이 꼽는 전장 요구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거리 분산 기동을 통해 적 신부의 중요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확대된 사거리 확보, 둘째는 초대형 지하 시설과 대심도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관통 능력, 셋째는 복잡한 방공망과 욕격 체계를 속이고 뚫어낼 종말 단계의 회피 기만 성능입니다.
일부 외신은 경량 탄두를 채택할 경우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이 현무세븐을 완성하게 되면 핵무기 없이도 전략급 억제력을 제도적으로 굳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 능력이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하는 동안 한국의 방어 체계 역시 빠르게 다층화되고 있습니다. 상층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SM-3가 대기권 상층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결정되었으며 SM-6는 중장거리 대공 임무와 함께 종말 단계 일부 요격 능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간 고도는 국산 LSM-40에서 100km 범위에서 막아내고 이어지는 LSM-2는 더 높은 고도와 원거리 요격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하층에서는 개량형 천궁과 패트리엇이 긴밀히 연동되어 북한과 중국의 대규모 포화 공격에도 중첩된 방어망을 제공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해군 차원에서도 억제 구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과 별도로 하나오션이 제안한 합동화력함은 수십 기의 수직 발사기와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관 15기 안팎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현무 계열을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플랫폼은 전시의 강력한 억제 변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6회 공의 킬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선택지로 자리매김합니다. 중국 내부 논조는 공식적으로는 폄하를 내세우지만 실제 분석은 인정과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무5가 중국의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며 미국이 구상하는 전략 속 한국의 비중을 의심하는 논조를 보였고 또 다른 군사 평론은 초중량 관통탄두가 지하 지휘부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천 킬로미터급 사거리나 마하 10 이상의 충돌 같은 표현은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며 과장된 비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과 신속한 응징으로 억제를 실현하는 비핵 전략 체계를 구축 중이며 그 핵심에는 현무 계열이 가진 정밀성, 생존성 그리고 다축 운용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어 분야 역시 꾸준히 보강되고 있습니다. LSM의 양산이 진행 중이고 LSM-2가 더 높은 고도와 다양한 표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SM-3와 SM-6 그리고 천궁과 패트리엇을 결합한 다층 방어망이 2030년 전후 완성되면 단순한 포화 공격이나 기습적인 초도타로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 지휘부 입장에서는 전술핵보다 현무 계열의 정밀 억제가 훨씬 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 플랫폼을 지상 해상 공중으로 다각화하는 작업은 단순한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수출과 동맹 협력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과 차세대 KDX-3 배치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현무 계열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효성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어적 추격자가 아니라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운용하며 주변국 심장부를 겨냥할 응징 능력과 다층 방어 능력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현무5에서 현무6 그리고 현무7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현무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호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으름장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존 3단 추진체를 넘어선 2단 고추력 로켓 엔진 체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미사일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게다가 다탄두 MIRV까지 장착할 계획이 추진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전략적 반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단기간에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한민국은 그 시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사거리와 명중률을 확보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제 대한민국이 그 최상위 기술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산 탄도미사일을 단순히 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무 시리즈는 인도 등의 핵미사일 강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탄두 중량 증가, 추진체 확장, 사거리 연장이 본격화되었고 현무5에 이어 현무6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이제 동북아 전역을 포괄하는 압도적 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미 현무 미사일의 SLBM 잠수함 발사형 개발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지금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사거리를 갖춘 전략 무기로 개량된 현무6 극초음속형 모델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수도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칭다오, 텐진, 심지어 충칭과 우한까지 중국 내 주요 전략거점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리를 커버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미사일이 정밀도와 고속 기동성 그리고 극초음속 회피 능력까지 겸비한 요격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둥펑 계열과 같은 전략 미사일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기동성과 실시간 궤도 수정 능력,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핵심 군사시설과 전략 자산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이 단순히 사거리만이 아닌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명중 오차를 1m 이내로 줄이는 고도화된 유도체계와 실시간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략 벙커, 군사 지휘부, 공군기지, 핵시설 같은 곳같이 표적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단독으로 미사일 전력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전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독점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 틀을 깨고 동북아 전략 균형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라는 완충지대가 강력한 미사일 보유국으로 바뀌는 상황을 매우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일본, 나아가 인도 및 호주와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쪽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외교 군사적 영향력이 더 이상 한반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는 단순한 국방력 상승을 넘어 동북아의 전략 지형을 바꾸고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에 근본적인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사일 운용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전략 균형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맹국으로서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시야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겪는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은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극초음속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틈을 노려 중국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앞세워 미국을 도발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역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기술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은 불규칙한 고속 기동으로 요격을 회피하고 대기권 중간 단계에서도 탐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으며 중국 전문가들조차 지르콘이 둥펑 17보다 속도와 회피 능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 러시아의 SSN-22 순항미사일 기술 일부를 도입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어가는 로드맵을 실행 중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험과 기술 자문료를 통한 완전 기술 이전이 밑바탕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만의 항법장치와 GPS 보정 정밀유도 시스템까지 결합되면서 미국이 주목하는 강력한 미사일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2025년 초 대한민국은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국제 방산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강렬한 화염을 토해내며 수직에 가깝게 고도를 치솟았고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해당 미사일이 탑재하고 있던 360도 회전형 벡터 추력 조종 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 후 일정 궤도를 유지하며 목표로 비행하지만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벡터 노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향을 정밀 조절할 수 있어 비행 중에도 회피 기동 및 궤도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이상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시대에 요구되는 회피성과 유도 정밀도를 모두 갖춘 차세대 무기 체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360도 방향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통적인 회전 날개 없이도 비행체의 기술을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틀 수 있다는 뜻이며 요격 회피 능력, 복잡한 지형 통과 능력, 적어도 스텔스 비행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생존성과 명중률을 동시에 보장하는 미사일 기동성의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력 편향 벡터링 기술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 일부 최신 기종에만 적용되던 고난이도 핵심 기술로 개발 양산이 어려워 대부분 국가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연소실 설계와 제어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이를 완전히 구현해냈고 이는 곧 한국형 극초음속 유도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게임 체인저급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경우 기존 미사일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며 적의 전략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전략 지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은 앞으로 개발될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기 장착용 미사일 플랫폼에까지 연계될 수 있어 한국 방산의 차세대 무기 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방위사업청의 전폭적 지원 아래 관련 기반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비행체 구조체 설계 등에 참여하고 있어 민군 공동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램제트 기반 추진 기술은 기존 로켓 방식과 차별화된 핵심 요소로 공기를 흡입해 압축하고 연료와 반응시켜 고속 연소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은 연료 효율이 높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에서 유리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이미 보람의 탑재형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며 램제트 기술의 기반을 다졌고 이를 극초음속 무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배경도 중국 견제를 위한 우회적 동맹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을 대신해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자적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앞세워 전세계 5강 내 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외에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실전화를 앞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도 한국의 전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이 기술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미사일 운용국이 아니라 전략무기 생산국이자 미사일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극초음속 현무의 시대,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